안녕하세요. 저는 10월드라면 치가 떨리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시댁욕 많잖아요. 저도 하나 보태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시댁과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에는 시댁에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제 가족처럼 챙기면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나 봐요. 결국은 상처를 주며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저와 남편은 5년을 넘게 사귄 장기간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났기에 서로 집안 어른들도 그리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참 잘 알았죠.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집안 어른들이 너희 결혼은 언제 할래?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가끔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면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전부터 잘 챙겨드렸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본인 생일보다 남자친구 엄마를 더 챙긴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죠. 저희가 막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현재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남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부르면 군소리 없이 찾아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달려갔었죠.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챙기셨어요. 보통 엄마들이 장남을 예뻐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했었죠. 거기다 저희는 결혼하고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이니 그래서 더 챙기나 보다 했는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형을 더 예뻐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혼자 있는 아들 챙기는 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차에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전까지 며느리는 저 혼자였기에 거의 제가 큰며느리 역할을 해왔어서 아주버님이 집에 여자분을 데려온다고 하셨을 때 가장 좋아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어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잔치상 부럽지 않게 상을 차리고 싶으셨는지 장거리를 한가득 보셨습니다. 저희는 갈비에 잡채에 전까지 붙여서 정말 한상 가득 음식을 해놓고 새 식구가 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명품도 있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명품이었던 제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품에 눈이 어두워도 이건 딱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개씩이나 있었죠. 저는 그때 대충 아주버님이 부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듣긴 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좔좔 흐르는 형님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 보는 큰며느리감이 반가우신지 손을 맞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딱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식사하다 보니 모자란 음식이 있으면 저는 부지런히 상으로 음식을 퍼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갈비가 모자란다고 하자 저는 일어나서 갈비를 퍼오는데 거실 상에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형님께선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3년 넘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안의 축복인 건 맞죠.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했던 건 형님의 임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무도 바뀌어버린 어머님의 행동이셨죠. 제가 갈비를 상위에 내려놓자 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요즘은 아이를 다 혼수로 가져온다더니 참말이네. 정말 예쁘기도 해라. 우리에게 오자마자 장송까지 만들어 오고. 고생했다. 여기 갈비 먹어라. 잘 먹어야 아기가 잘 자라지. 그때 저희 남편이 제 눈치가 보이는지 갈비 한 조각을 제 밥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는데 아직 가지지 못하고 형이 먼저 가졌다고 하니 제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갈비는 우리 자기도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요리 만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자기야. 그래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슬쩍 보시더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시면서 갈비를 형님 앞으로 밀어놓으셨어요. 순간 남편은 무안해져서 저를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학수고대하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기다렸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잡채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대학병원 의사라고? 내분비과?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사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구나. 아이고, 장하다. 지훈이 너도 참 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집에 들여왔다니? 참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저는 잔뜩 들떠있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집이 정말 잔치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과 미래의 형님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상을 치우는 것은 또 저의 몫이었기에 혼자 사부작거리며 상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도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그랬는지 저를 도와 상을 같이 치워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이는데 그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침부터 힘들게 부지런히 요리하고 상을 차렸어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못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맘을 알아주니 속상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죠.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가는데 형님이 어머님께 선물이라고 명품 가방을 떡하니 내놓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잇몸이 만개하게 찢어지셨어요. 의사니까 역시 돈도 잘 버는 거겠죠. 어머님의 커다래진 입을 보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하나 사드리는 건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드린 건 명품은 아니어도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역시 어머님도 여자셨던 거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품에 안으시고 예비 형님을 향해 말을 하셨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결혼을 서둘러야지. 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형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한가한 일이 아니라서요.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꽉 잡으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럼 알다마다 큰일 하는데 바쁜 거 내가 다 알지. 결혼식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하마. 여기 한가한 너희 동서도 있잖아. 그렇지, 작은 애야? 네가 결혼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려무나. 저는 사과를 깎다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제가 준비하다니요? 그것도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결혼식을 말이죠.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흘겨보셨어요. 무슨 직장이 시간 조정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니? 그래서 다른 일은 할 수 있겠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해야 형제 우애가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바빠도 시간 내서 해볼게요. 동서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다, 내가 준비하마. 바쁜 네가 시간을 어떻게 빼려고 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벌써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니와 형님만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딱 그 자리에 그냥 옆에 세워진 병풍 같은 존재 같았어요. 아직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살얼음판인데 결혼하면 또 얼마나 달라지려나 하는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왜 그런 느낌은 딱딱 잘도 들어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결혼은 어머님 주도 아래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두 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시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미 재산이 분할이 끝났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동등하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말이죠. 제사도 저희가 다 지내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왜 동등하게 나누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장남이 더 가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아버님은 이미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댁은 재력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동산 재산이 있었고 당시 저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버님은 아주버님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역 상권도 월등히 좋은 신축 건물을 주었고 저희에게는 건물은 규모가 크지만 오래되고 상권이 안 좋은 건물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버님도 그것에 만족하셨고 저희 남편과 저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세 차이는 별반 다름 없었고 아버님이 나눠주시는 거니 큰 불만도 없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 앞으로 노후자금이라고 작은 건물을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말을 꺼내자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시댁에 손 놓아도 되는 건가요? 형님 혼자 시댁 행사며 제사며 다 챙기시려고요? 형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장손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앞으로 고생은 나하고 우리 그이가 다 하는 건데 앞으로 어머님도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좋은 상권의 신축 건물을 아주버님께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따주시면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시세만 같다 뿐이지 두 건물 사이에는 엄연히 차이가 크게 나요. 거기다 어머님께도 건물을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원래라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같은 시세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작은 애 시끄럽다. 너희 형님 말 어디가 틀린 게 있다니? 너보다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까지 형님의 편을 들고 나서자 머리까지 피가 끓어올랐어요. 여기서 선을 딱 긋지 않으면 저희가 질질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싸움도 되지 않을 일 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미 아버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고 저희는 다시 아주버님께 드릴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대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니, 재수 씨,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앞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말을 자릅니까? 재수 씨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나요? 그렇게 재산에 욕심이 나나요? 저는 재수 씨가 이렇게 속물인지 몰랐네요. 저는 순간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금 재산에 더 눈이 멀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재산 이야기 하시는 두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한참 하시고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너는 윗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래? 윗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구분구분 말을 들을 연구를 해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두 분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니 속이 정말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말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장남이니까 더 갖는 게 옳죠. 재수씨, 아버지가 주신 건물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네요. 가만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제 참지 못하겠는지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기가 불편하네. 이미 그건 아버지가 나와 아내한테 물려주신 건데 왜 형이 주라 말아야? 재산에 눈먼 사람이 누군데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할 얘기도 아닌 것 같네. 우리는 그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가자, 자기야.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도 정말 두 눈이 시뻘개진 두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길게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타이밍에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임신에 너무 기뻐하면서 형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말하자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드디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뿌듯함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가 임신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모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에 또 경사가 있어요. 제 아내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그동안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말이 끝이 나자 형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은 점점 심해지더니 자지러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형님을 달래는데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드디어 형님이 진정하자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동서, 좋은 날에 정말 미안해. 내가 유산을 해서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뱃속의 아이가 너무 생각나서 그랬어. 우리가 재산 가지고 다툰 날 있잖아. 그날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 나는 그게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줄 모르고 꺼낸 이야기인데 형제 싸움까지 번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아이가 그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결국 우리가 재산을 내놓지 않아서 자신이 유산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눈으로 흘기시며 입을 비트셨어요. 재산이 무슨 대수라고 뱃속에 장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이 상황에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니? 지금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애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눈치도 없네. 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한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네 아기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희 잘못인가요? 지금 저희 아이는 안준에도 없으신 거예요? 형님 잃어버린 아이만 중요하신 거냐고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 가자.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임신에 심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유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피가 살짝 비치고 아랫배가 자꾸 뭉치고 아파지는 게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려 했지만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은 대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엄두를 못 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수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머님도 형님이 예약해서 허리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형수백으로 검진을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형님에게 부탁하는 게 마땅치 않았지만 아이가 우선이니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형님이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빨리 끊어. 혹시 이제는 우리한테 건물 넘길 결심이라도 선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빨리 끊어. 나 바빠. 다시 머리에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형님네 병원 산부인과 예약하러 가는데 혹시 빨리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곧 도착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갑자기 형님의 말투가 상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그런 일이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금방 알아봐 줄 수 있지. 잠시만 끊어봐. 내가 자리 있나 봐주고 다시 전화 걸어줄게.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10분 뒤에 다시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동서, 내가 웬만하면 우리 병원으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온대. 대신해서 잘 보는 병원으로 예약해뒀거든? 거기로 가볼래? 그리고 건물은 출산 후에 이야기하자. 일단 뱃속 아기의 안정이 먼저잖아. 걱정하지 말고. 저는 형님이 예약해둔 다른 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기가 있다고 하면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인지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효이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결국 저는 시댁에 학을 떼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댁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도 가슴 끈 명치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임신 6개월에 들어서는 중이었기에 어느 정도 유산에 대한 위험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말한 주식 사셨어요? 어때요? 돈 좀 만지셨어요? 많이 올랐죠? 형님은 이미 어머니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서 주식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 말대로 주식이 올랐는지 입을 활짝 옆으로 찢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랐어.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고 있니? 정말 내 주위의 여편네들은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 며느리 하나 잘 뒀다고 말이야. 잘 됐네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확실히 오르는 화끈한 주식 있는데 한두 푼으로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확실히 오르는 거거든요. 투자해보실래요? 주위에 어르신들 있으면 같이 투자하세요. 어머, 그게 정말이냐? 안 그래도 그 여편네들이 내가 주식으로 돈재미 좀 봤다니까 자신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야단이더라. 내가 알아보마. 형님은 어머니의 말에 활짝 웃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동서도 투자하는 게 어떻겠어? 이번에도 정말 확실한 주식이거든. 이렇게 확실한 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아는 애널리스트 말이라서 찐이거든. 차 떠나기 전에 올라타야지. 저는 그 주식 투자가 왠지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단언하면서 확신을 하는 게 못 믿어왔죠. 주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못 가리는 건데 말이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투자할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저희는 빼고 하세요. 아우, 정말 아까워서 그래.
그 애널리스트 말로는 3배는 기본이고 최대 5배 이상은 뛴다고 하던데 이때 아니면 못 산다니까? 그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투자하는 건 어때? 동서 말대로라면 시세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 아냐.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봐야 세금이나 더 나오지. 거기 건물 상가도 몇 개나 비어있어서 월세로 버는 것도 없다던데. 나 못 믿으면 그 전문가 믿고 투자해봐. 형님은 꼭 저희 건물을 미리 알아보신 것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설업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어떤 특징적인 지역이 아파트 개발이 잘 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잘하면 재개발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재개발 허가가 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언젠가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곧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해라도 당분간 건물 가지고 있자고 남편하고 말을 해두었어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형님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동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건물을 가져간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런 곳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미리 알고 그 건물 가져간 거야? 우리 그이 몰래 건물 빼돌린 거 아니야? 형님의 말에 논리에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건물을 빼돌리다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물려받고 눈으로 직접 건물 보고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다는 거 안 거고요. 아직 재개발 뜬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물을 빼돌려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이 주신 대로만 받은 건데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역이랑 흐름 보고 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 정말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그런 낡은 건물을 얌전히 받았다고? 그게 더 이상하지. 분명 뒤에서 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어머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좋은 건물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버님 옆에 계셨던 어머님까지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큰아기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너 정말 건물 노리고 그런 거니?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너 이게 무슨 경우냐? 어?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그렇게 노른자 땅을 홀라당 가지고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니? 말하는 꼬락서니도 아주 뻔뻔하게 시리.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재수씨, 이건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세요. 순간 머리 꼭지가 돌면서 아랫배가 뭉치는 겁니다.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픈데 저는 배를 움켜쥐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까지 저를 보고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얼씨구,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아프다고 생쇼를 하는구나. 정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꼬리가 9 달린 여우 아니냐? 나 몰래 얼마나 너희 시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야. 안 일어나? 치하지 말고 일어나! 저는 배가 아파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잡고 있던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야, 병원 가자. 이대로 안 되겠어. 저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의사는 하마터면 조산할 뻔했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자궁 경부 길이가 아주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궁 경부를 묶고도 위험하다고 남은 임신 기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 있으면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배에 수축이 왔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괜히 서러워지는 겁니다. 보통 다둥이 가진 산모나 이렇게 한다는데 세상 원망이 다 남편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남편을 보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나 다시는 시댁 안 가. 이게 뭐야 진짜. 어렵게 아이 가졌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하마터면 우리 아이 잃을 뻔했잖아. 나한테 다시는 시댁 가자고 말하지 마. 다시 또 나랑 시댁에 가자고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겠어? 눈물이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알겠어. 안 가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집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우리 아이 걱정만 하면 돼. 다시는 당신 속 썩이는 일 없이 할 거야. 내가 미안해. 당신 고생시켜서. 그 말을 듣는데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시댁과 단절을 하고 4개월을 침대에서 더 버텨 무사히 제 품에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 예쁜 얼굴을 보니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느라 몇 달을 정신없이 보내긴 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세 식구만 챙기면 되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도 명치에 답답한 것도 사라졌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밥 먹고 잠시 본가에 다녀올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갑자기 형수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형도 갑자기 형수가 사라져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서 둘 다 많이 놀랐나 봐. 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형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시댁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따로 형님과도 연락하고 있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들려주는 시댁 이야기로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다녀와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무슨 일이 크게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이 난 거야? 형님은 찾았어? 어디 계시는데? 일단 신고는 해놨는데 그게 좀 이상해. 형이 형수가 사라지고 일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형수를 찾으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라고 하더라고. 분명 어머니가 몇 달 전에 허리 때문에 병원에서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고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 입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된 것은 맞는데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간호사까지 통틀어서 직원 명단을 봐도 형수 이름은 없대. 어머님은 그 말 듣고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형님이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것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형님을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형님은 그 병원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경찰의 말로는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처음부터 형의 재산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전문 사기꾼 같다고. 그럼 형님, 아니지, 그 사기꾼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홀레당 주식 투자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가지고 도망간 거야?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나도 그게 걱정되어서 물어봤더니 이미 어머니하고 형하고 건물까지 다 팔아서 그 주식에 투자했대. 경찰 말로는 그런 주식 자체가 없다는 거야. 아마 현금으로 돌려서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형수의 신원도 가짜고. 지금 조회 중이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신원이 가짜라니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 했을 거 아니야? 그게 형수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신원 추적이 늦어지고 있어. 정말 어머님은 믿는 도끼에 크게 발등을 찍히고 마셨던 거죠.
온 식구들을 속이고 시댁과 아주버님의 재산을 몽땅 갖고 튄 그 사기꾼은 몇 달 수사 끝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다는 것을 경찰에서 밝혀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쓰러진 뒤로 중풍이 오셔서 말도 어눌해지고 한쪽 몸이 마비가 오셨다고 해요. 문제는 어머님이 또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사기꾼에게 투자해버려서 빚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으로 빚쟁이들이 들락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시댁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사시던 집을 팔아 그 빚을 다 갚고 작고 낡은 주택을 월세로 얻었다고 해요. 저는 더는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자초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의사라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믿어버리신 거니까요.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머니에게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머니에게 얼굴 비추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고스란히 봐와서 그런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에 대해 저에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저의 예상대로 저희의 건물은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 말을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해서는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애 너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는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때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일로 뱃속에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더욱 어머니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 사기꾼 형님한테 홀라당 넘어가셔서 제 뱃속에 있던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 벌써 잊으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명치 끝이 뜨겁고 답답해져요. 그런데 전화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니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게 차별이고 폭력이란 거 알면서도 형님이 사주는 명품 가방에 넋이 나가신 거죠. 형님의 배경에 눈이 멀었던 거고요. 다시는 저랑 제 딸 얼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어쩜 애가 하나도 안 변하니? 사람이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안 배웠냐? 너희 건물 재개발 들어갔다는 거 다 안다. 보상금도 넉넉하게 받았다며. 그거 내놔라. 내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잖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놓고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내 남편이 준 거니 나도 받을 권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은 건 어머니면서 저희 건물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버님 재산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실 줄 몰랐네요. 저는 그렇게 귀했다면 그 사기꾼한테 건물 팔아서 돈 넘길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때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켜낸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 사기꾼에게 건물 안 넘긴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거짓골 면하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전화하셔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전화 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성격에 다시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실 거니까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미안한지 몇 년이 지나도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남편만 연락을 주고받더군요. 남편 말로는 지금은 그 여자를 찾아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간간히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꼭꼭 숨어버렸는지 몇 년을 찾아도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을 흘겨보았어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께 돈이나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남편은 저를 보며 팔짝 뛰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돈을 왜 줘? 형은 나한테 그런 말 미안해서라도 꺼내지도 않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는 말만 계속하더라. 자기도 그렇게 속을 줄 몰랐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는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병원비는 내드리고 있지만 다른 돈은 안 드린다고 확실히 선 그었어. 나도 말이야, 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유독 형만 예뻐했으니까. 당신도 이미 질릴 만큼 봤잖아. 저도 남편이 어머님의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알뜰히 챙기는 것을 봐오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봐온 남편도 결혼 후까지 그러니 이제 진절머리가 난 듯 했습니다. 알겠어. 병원비는 내드려야지. 그 정도는 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다시 시댁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아. 그건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알겠다고 자신의 집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어머님께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는 저희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셨는지 저에게는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네요. 가끔 밖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셔서 생활비에 보태 쓴다고 남편이 말을 해주더군요. 일평생을 곱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고초를 겪게 되신 거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토끼 같은 딸과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는 가지 않으니 저희 세 식구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도 다른 집들처럼 시모도 함께 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봤자 어쩌겠어요. 나쁜 기억은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서야죠. 가끔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상처 주는 사이라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서로의 소중한 것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드리겠습니다.